네, 2025년 미중 무역 전쟁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좀 내수도 부진한데 관세까지 좀 이중고를 맞이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할지 오늘은 키움증권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10% 관세를 정말 매겼어요. 그러자 또 중국 측에서도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섰고 또 빅테크 쪽으로 좀 조사하겠다 뭐 여러 좀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조치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대응이 일기 때보다는 약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도 했었었는데 그 대응 속도라든지 이런 코멘트들 자체는 제 생각보다는 강경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이제 오는 12일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아직까지 그 전화 통화 연결을 남겨두고는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시기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재는 느낌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이 일기 때보다는 그 갖고 있는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막 가지고 있는 체력들이 좋지는 맞아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일기 때보다는 그 강도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인즉슨 중국 증시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일기 때만큼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뭐 구글도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었었는데 이미 중국에 의해서 상당 부분 많이 밀려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금 코멘트가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닫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조금 촉각을 좀 세워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뭔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지금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세게 뭔 발언을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 핵심에는 중국 경기가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또 이 3년 연속 디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연초부터 이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세 전쟁까지도 더해진다고 한다면 중국 경제 올해 어떻게 전개될 거라 보십니까? 일단 2024년도 경제 지표를 보면은 마무리는 잘 했어요. 그러니까 5%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하면서 기존의 목표를 이제 충족시킨 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 왔었었는데 근데 그 지표들을 세부적으로 뜯어 보면은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해 주신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압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쪽이랑 수요의 불균형도 역시 남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대외 수요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특히 많이 확인이 되어 왔었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금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일기 때도 했던 것처럼 재정 정책을 강하게 가져감으로써 내수 부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 둔화 폭보다 내수 부양을 얼만큼 잘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될 텐데 사실은 그 코로나 국면 3년 동안에도 그렇고 리오프닝 국면 2년 동안에도 그랬지만 중국이 생산은 이제 정책이 반영이 되면서 그래도 그럭저럭 돌아가는 모습이었다면은 수요가 이를 뒷받쳐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외 수요가 어느 정도는 메꿔주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 GDP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명목 GDP가 실질 GDP를 하회하고 물가는 뭐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였고 소비자 물가도 1%를 잘 넘기지 못하는 이런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에 부양책들의 강도 그리고 이게 실제로 소비 지표에 얼만큼 잘 반영되는지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만약에 수출 불확실성, 그러니까 높아진 대외 수요 의존도를 메꾸지 못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뭐 생산 수요의 불균형은 더욱더 심해지는 거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그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3년 연속으로 계속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경기 펀더멘탈을 올해 보는 데 있어서 주요 관점은 부동산 불확실성이 언제 마감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불확실성을 이제 좀 제외하더라도 그 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의 규모 그리고 정책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실제 가계 체력들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세 가지들이 조금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만큼 회복하는지와 또 내수 부양책이 얼만큼 먹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중국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올해 가장 놀라게 했던 게 딥시크 아니겠습니까? 그럼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이 미국 주도의 AI 경쟁이 이제는 중국 쪽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오히려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기술력은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말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A와 관련된 보고서들은 미국보다 많이 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중국 AI 쪽에 대한 그 진심이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은 많이 있었었는데 이제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었었고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이제 기술 제재가 계속되다 보니 조금 중국에게 있어서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중국 AI 기업을 포함을 해서 신경제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산업들과 기업들이 이제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디레이팅 되기도 하는 요소이기도 했었었는데 일단 이번 딥시크에서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뭐 서구권에서 개발한 뭐 대형 언어 모델과 벤치마크들을 봤을 때 뭐 유사하다, 어떤 부분도 좋다라고 분명히 강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산업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걸 증시로 봤을 때 사실은 대단한 건 맞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상업화가 되어서 어떻게 돈을 벌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 본토만 보게 된다면은 이 소프트웨어 모델들이 실제로 이미 가격 경쟁이 들어가면서 이런 수익성을 얼마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딥시크가 발표된 이후에 중국 본토장은 쉬었지만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형 플랫폼들 중심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투자를 막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사실 이거는 계속 해왔었거든요.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반도체 국산화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해왔었는데 그게 시장의 관심을 잘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소프트웨어 혁신을 통해서 이런 하드웨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분명히 디레이팅 받아왔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이제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다시 복원되는 과정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본다면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반도체 등등의 막대한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좀 약진이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중국 관련 얘기를 하자면 사실 양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월 달에 좀 얼만큼의 정책이 나올지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좀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 정책 규모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 쓸 건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확히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수출 불확실성을 메우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써서 내수를 끌어올리는 정도를 어떻게 방향성을 가늠한 게 가장 중요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중국이 과거 최근 2, 3년간 통화 정책을 완화를 해 왔었지만 그 효과가 사실 크지 않았었고 재정 정책을 작년부터는 강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성과가 만족스럽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간에는 이고 환신을 포함한 내수 부양책들이 거의 효과를 못 거두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면은 작년 4분기부터는 뭐 빠르게 본다면 9월부터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내수 부양책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계속될 수 있을지 그래서 올해는 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얼만큼의 재정 적자를 편성할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수 쪽에 집중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반도체 쪽, 그러니까 신형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가 얼만큼 되는지 여기까지 보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 정책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와 이 수출의 불확실성을 내수에서 얼만큼 메꿀 수 있는지를 좀 어떤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그래도 중국 증시가 긴 춘절 연휴를 마무리하고 그래도 오늘 좀 개장을 해줬습니다. 현재 보자면 상해 종합은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도 심천 종합 지수는 좀 강보합권에서 그래도 조금은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개장 후 2월 달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 지표들을 본다면은 통화 유동성이라든지 신용 유동성이 드디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연초에 신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강한 계절성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런 유동성 모멘텀이 4월까지는 계속되지 않을 수 있을까? 4월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정치 이벤트들이 3, 4월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정책 모멘텀 역시 강하게 붙을 수 있는 시기에 유동성 모멘텀이 겹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역외 증시 중심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드웨어 쪽 투자와 관련이 있다면은 본토에서는 과창판 이런 쪽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게 사실 춘절 때 소비 데이터들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까지 좋다, 그러니까 경기 펀더멘탈이 완벽하게 돌아오는 신호는 잘 아직까지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에도 지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좀 유동성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3, 4월까지는 그래도 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키움증권 홍록기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